지난 시간에 배운 것,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들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3가지 중에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에는 기능론, 갈등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기초가 되는 심화학문은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거나 사회학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3대 고전사회학자들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르크스, 뒤르켐, 베버입니다. 깔끔하게 마르크스는 갈등론을 대표하는 학자, 뒤르켐은 기능론을 대표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버는 좀 복잡합니다. 갈등론 색채가 좀 강하긴 한데 마르크스를 비판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스럽기도 한 이 3명의 학자의 이름이 뭐고 뭘 했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사회문화에서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랑 베버는 이후에 배우게 될 사회불평등 단원에서 마르크스의 계급론 대 베버의 계층론으로 만나게 되고, 뒤르켐은 이후에 배우게 될 일탈 이론 단원에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필요한 내용만 공부하면 됩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방금 말한 학자들은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했던 사람들인데요. 기능론과 갈등론이 서로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우리가 꼭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쟤네들은 너무 답정너야, 사회구조가 어쩌니 저쩌니 미리 답을 정해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며 비판적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미드라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학자입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회문화 현상들을 구성해 간다고 보았던 미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떻게 자의식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부여해 가는가 등 사회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와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능론과 갈등론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인 셈이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 주류였던 사회학에 새로운 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기능론, 갈등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이유는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전제가 거시적 관점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능론, 갈등론과 같은 거시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이 인간 자신의 능동적인 판단보다는 이미 그 판단에 앞서 존재하는 사회구조의 힘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서 언어나 문자와 같은 상징을 활용하여 사물이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의, 즉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행동이 사회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능동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기본 입장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이란 행위자들이 서로 예측하고 맞추어가며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 구조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의미 부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사회구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기능론이나 갈등론은 사회구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와 무관하게 사람들의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는 사회구조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행동해 나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구조 그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의미 부여에 초점을 맞추는 거겠죠.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그림을 살펴봅시다. 기능론, 갈등론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관심을 갖는 것은 노란색의 사회구조입니다. 이 사회구조는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와 무관하게 사람들 밖에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들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아 움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문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의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구조는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기능론, 갈등론이 보는 것에 비해 그다지 강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의미부여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왼쪽의 사람은 이 상황을 A 또는 B라고 인식하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이 상황을 B 또는 C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둘은 이 상황에 대한 의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현재 상황을 B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은 B에 해당한다는 상황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들이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이 상황이 B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결국 그 B라는 상황이 사회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사회 구조라는 게 꼭 엄청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야 한다는 사실은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사회적인 규칙인 동시에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봐, 횡단보도 규칙이라는 사회 구조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 라는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하겠죠. 하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규칙이다라는 관념이 공유되기까지 발생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들이 존재합니다. 무단횡단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혼나는 경험을 통해서 아,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규칙에 맞게 건너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도 하게 되죠.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진 규칙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 정의를 내리게 되고 이 상황 정의에 따라서 규칙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회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규칙이나 사회 구조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가는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물이나 행위의 의미는 행위자인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 의미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에도 날씨 미쳤네, 음식이 맛있어도 미쳤네, 모의고사 문제가 어려워도 난이도 미쳤네, 옆자리 친구들한테도 미쳤네. 미쳤네라는 표현 자체는 동일하지만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것은 미쳤네라는 의미 자체가 원래 다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을 사용할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릴지 등에 대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미라는 점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개인의 능동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과 아주 개인적인 감정 그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사회적인 의미로 발전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이지만 개인 그 자체를 집중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간 거라 수능에서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시적 관점은 사회구조를 보고 미시적 관점은 개인을 본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설명들을 잘 곱씹어보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개인 간 상호작용의 주관적 의미를 밝히고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설명이 더 필요하진 않을 듯합니다. 둘째, 거시적 관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아니 애인이 크크 재밌게 놀아 라고 카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행하던 미션에 더 이상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고마워 재밌게 놀게 라고 답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연습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을 통해 재밌게 놀아 라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나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미성숙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발적으로 그만하는 모양을 만들어줘. 나는 지금 내 상황을 너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친절함 따위는 베풀지 않을 거니 당장 미션을 중단해 라는 의미일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맥락은 거시적 관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사회구조나 제도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요약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시적 수준의 일반적 원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능론 입장에서는 사회를 기능적 연관관계로 묶여있다고 보고 갈등론 입장에서는 사회는 지배 피지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거시적 수준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가 실제로 맞든 틀리든 거시적 관점에서는 거시적 수준의 일반적인 원리나 특성들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서 세상을 설명합니다. 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구조나 어떤 현상의 의미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의미 부여하는
하는지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원리나 불변하는 사회 구조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 2020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문화 문제 중 1번과 4번 문제를 설명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 댓글에, 개인적인 정보가 담겨 있으면 비공개 댓글에 남겨주세요. 질문이 많이 쌓였었는데 알림이 오지 않아 답장이 늦은 학생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금방금방 답장하겠습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절대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은 누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뭔 개소리야?